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한국이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한국인이라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동생은 어쩌면 좋죠?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 K가 붙은 것이라면 음식, 드라마, 영화, 의복 등 무엇이든 인기가 정말 많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 푹 빠진 동생 덕에 한국에 왔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가옥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동생은 꽤나 귀엽지만 가끔은 좀 왜 저러고 다니지 하는 면도 있거든요. 공부도 곧잘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교우 관계도 좋지만 딱 하나 단점을 꼽자면 초등학생 때부터 K-팝 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K-팝을 좋아하는 게 왜 단점이냐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단점이에요. 좀 심하게 빠져 있어서 뭐든 한국과 연결짓고 자기 꿈은 한국으로 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사는 거라는데 솔직히 좀 유난이다 싶었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웬만해서는 다 웃으며 넘겨주시는 편인데 저는 뭐든 너무 과한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동생은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건 물론 친구들하고 한국 교복까지 맞춰 입고 나들이를 하고 집에서도 한국어를 반절 정도는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외식도 매번 한국 음식점으로 가자고 난리여서 집 주변에 웬만한 한국 식당은 거의 다 가본 것 같네요. 간판에 있는 백종원 씨가 너무 익숙해져서 처음 백종원 씨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자신도 있답니다. 동생에게 끼나 맞춰주긴 하지만 너무 유난이라서 한 번씩 잔소리를 하는데 제 동생은 언니는 너무 냉정해라며 제 잔소리는 그냥 넘겨버렸죠. 저는 어떻냐고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인상은 아니에요. 제 동생은 트와이스와 아이브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볼 때마다 진짜 예쁘고 반짝반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피부 좋은 게 부러워서 일부러 비싼 배송료를 물고 한국 화장품도 공수해다 씁니다. 중국의 뷰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아직 수입이 되지 않는 한국 브랜드들도 즐겨 쓴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처럼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배우고 한국 브랜드 옷을 공수해다가 입고 한국 메들리를 부르진 않아요. 동생이 너무 유난이라 저는 반대로 좀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제게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동생과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시끄러운 동생과 여행이라니. 동생이 작년에 기말 시험을 앞두고 전교 1등을 하면 겨울방학에 한국 여행을 혼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보내줄 수 있는데 혼자는 안 되니 언니랑 가라고 하셨고요. 듣던 저는 싫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제 옆구리를 팍 찌르시더라고요. 동생이 공부를 꽤 하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라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으니 아마 안 될 거라고 동기부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으니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눈치도 없다고요.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유행이라면 양잿물도 마시래라. 한국 여행이 미끼가 되어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거 참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면 일정 동안 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그 말을 뱉은 제 입을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동생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해서 부모님께 혼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그럼 난 이제 여행 계획표 짜놓을게.
나만 따라다녀라고 하는데 고생길이 훤하다 싶었어요. 동생은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줘야죠. 그렇게 12월 말 저는 동생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박 5일의 계획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홍대와 강남에서 쇼핑하기, 카카오 프렌즈샵 가기, 한국의 소품샵 가기는 괜찮았거든요.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식당을 놔두고 편의점 김밥 사 먹기, PC방 음식 사 먹기 등이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카페가 널렸는데 하루에 카페를 2군데씩 가는 걸로 짜놨더라고요. 다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잔소리가 발사되더군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게 뭐냐고요? 바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어플에서 만난 한국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어 공부를 꽤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진짜 한국 문화는 한국인과 즐겨야 한다나요? 만날 친구가 동갑내기 여자아이고 사진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겁도 없이 그런데 동생이 진짜 똥고집이거든요. 숙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동생에게 그렇게 어플로 만나는 건 위험하다며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도무지 듣질 않더라고요. 자기를 바보로 보냐면서요. 그렇게 한참 불퉁대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친구와 만나 놀고 싶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동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학생과 통화를 해보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라서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며 공부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친구는 제가 통화를 하자고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 언니분 걱정을 이해한다며 저희가 묵을 강남역 숙소에서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기 어렵지 않은 곳에서 놀 것이고 늦지 않게 헤어질 거라며 대략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예의가 바른 친구여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한국 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동생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저 혼자 오면 이렇게까지 안 놀았을 것 같긴 한데 동생은 한국어 능력시험 5급이거든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게 꿈인 애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독학으로 했어요. 한국 유학은 3급만 따도 입학과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혼자 매년 목표를 정하고 갱신해 나가며 5급을 따는 걸 보고 뭐 저렇게까지 공부하지 했는데 여행을 와서 그 덕을 톡톡히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동생이 하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절로 으쓱하더라고요. 롯데월드에 가서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동생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어찌나 호응을 잘해주던지 연예인이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동생 덕에 한국 편의점 간식도 식당 음식도 실패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 음식점은 이미 많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죠. 중국의 베이징 덕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있다니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매워서 약간은 힘들었지만 먹다 보니 적응도 꽤 했고요. 카페도 중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왜 이렇게 동생이 한국에 푹 빠졌는지 이해는 갔습니다. 동생은 한국에 유학하면 한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라는 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핀잔을 줬는데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카페들은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가 세련되었고 완전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분도 너무나 상냥해서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걸까요?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는 특성상 이렇게 친절하겠지 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상냥해서 저도 모르게 공손해지더라고요. 이런 이미지라 동생이 카페 알바가 버킷리스트구나 하고 이해가 갔죠. 한국 여행을 통해 그동안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던 동생의 한국 사랑을 이해도 하고
또 저도 더 한국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을 가졌어요.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날 그렇게 구박하더니 나보다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다며 놀렸고요. 원래도 한국인들이 센스 있고 세련된 건 알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중국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자주 오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패션도 화장도 헤어스타일도 모두 한국이 한참 더 앞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꽤나 한국식 화장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투명한 느낌이 드는지 부럽기도 하고요. 압구정과 신사동 그리고 성수동 모두 멋쟁이들이 가득해서 눈이 아주 즐거웠죠. 먹방과 카페 투어 쇼핑으로 가득했던 일정이 지나가고 동생이 자기를 믿고 보내달라고 한 한국 친구와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걱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한국 여행에서 제가 본 동생은 한국어도 꽤나 수준급이었고 한국 친구와 통화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만나서 PC방, 먹방을 하고 노래방을 가고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고 인생 네컷인가 하는 스티커 사진을 찍는다니 만나서 하는 일도 10대 소녀 그 자체라 별거 없다 싶기도 했고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라인으로 사진도 계속 보내주기로 해서 저도 맘 편히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려고 나갔는데요. 혼자 걷는 명동 거리는 또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폭풍 쇼핑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프 아몬드도 잔뜩 사고 길거리 붕어빵도 먹으며 즐기니 하루가 훌쩍 가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동생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 확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또래는 다들 비슷한 건지 별거 아닌 거에도 깔깔대며 웃는데 제가 너무 동생을 엄하게 대했나 싶더라고요. 한국 10대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는데 집중하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은 적당히 보내도 돼라고 하고 메시지를 보내놓고는 호텔방으로 들어와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 쇼핑한다고 많이 걸어다녀서 피곤했는지 저녁 9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포장해온 김밥으로 저녁을 먹는데 동생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친구와는 막 헤어졌는데 자기가 너무 귀여운 소품샵을 홍대에서 발견했다며 쇼핑을 좀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휴대폰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미간이 절로 찌푸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안 사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외국이고 해가 다 떨어진 시간에 늦게까지 다니는 건 반대거든요. 제가 동생을 너무 싸고 도는 경향이 있나 싶긴 한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밤 10시까지는 돌아와야 해라고 했는데 제 메시지를 읽지 않더군요. 처음엔 쇼핑하느라 바쁘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도록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음식점도 아니고 소품이나 옷가게는 10시면 대부분 문을 닫던데 얘가 밖에서 뭘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참지 못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동생을 혼자 나가 놀게 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 이번 한국 친구와의 만남은 동생과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를 고민하며 초조하게 호텔방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다 싶었죠. 그래도 한국어를 잘하니 안전하게 올 수 있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밤 10시 반쯤에는 정말 좀 초조해졌습니다. 더 이상 호텔방 안에서 기다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좀 해둘 걸 하고 후회를 하며 호텔 데스크에 홍대 입구역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불붙은 종이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숙소 쪽 강남역 출구로 뛰어나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간 지났을까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는 중인데 25분쯤 후에 도착한다고요. 눈물이 왈칵 나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다닥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 기다린 끝에 동생을 만났는데
한껏 꾸미고 나갔던 아침과 달리 버스에서 내리는 동생은 꼬질꼬질해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등짝을 한 대 퍽 치고 호텔로 왔는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대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쇼핑을 했냐며 혼을 냈죠. 동생 말로는 쇼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 중에 시내버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을 잔뜩 해서 짐이 많아 계단을 내려가기 힘이 들기도 했다네요. 문제는 동생이 버스를 반대 방향을 타버린 거죠. 한국에 와서 롯데월드니 명동, 압구정동, 성수동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는 동안 길을 제대로 못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좀 방심했던 것도 같아요. 버스를 타고 피곤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해서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전혀 모르는 곳이라 당황을 했다고 하네요. 길거리도 점점 깜깜해져 가니 당황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한국어도 잘 안 읽히고 머리가 굳어버리는 느낌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을 보고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이 울고 있으니 달래주고 호텔을 확인하더니 어디에서 어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후에 내리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했던 어떤 여성분은 일부러 동생을 따라 내려서 타야 하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 충전이 된다고 안심시켜주고 충전도 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버스가 금방 와서 충전이 아주 많이 되지 않아 서둘러 제게 메시지만 보내고 혹시라도 다시 꺼질까 봐 더 이상 연락을 못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에 한국분들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간대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일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달래주다니 중국이었으면 남의 일이라 상관하지 않고 지나갔을 거거든요. 여행을 하며 만났던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죠. 한국인들의 상냥함에는 이렇게 진심이 있어서 한류가 중국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 아닐까요? 동생이 정신이 없어 감사를 표할 연락처도 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라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동생이 매번 한국 드라마, 한국 여행 브이로그들을 보며 치유되는 느낌이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상냥함을 먼저 알아차렸었나 봅니다. 동생이 한국 미용실도 가보고 싶어 했는데 한국 미용실 예약이 어려워서 가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던데요. 이제 동생은 입시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쁘거든요.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다시 한국에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동선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한 더 현대도 가보고 한국 미용실도 가보고 겨울이라 못한 한강에서 라면 먹기 치킨 시켜 먹기도 하게 해주려고요. 물론 동생에게는 아직 비밀입니다. 그전까지 저는 요새 중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I love you라는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도 좀 해두려고요. 중국 드라마인데 여기 등장하는 최종혁 배우가 너무너무 멋있어서 요새 중국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도 반해버렸고요. 한국 남자들의 스윗함을 중국 남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동생이 한국 홀릭을 세모 눈을 뜨고 바라봤던 저지만 역시 한류가 중국을 이렇게 사로잡아버린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가 봐요. 저도 이 흐름에 올라타버린 만큼 이제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내년 봄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메일을 또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MZ세대를 사로잡은 한류와 관련된 중국 자매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간에 제약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요.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대가 열렸다며 TV에서 불티나게 광고하던 옛날이 생각나시나요?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지만 진돗개를 내세워 광고 모델로 썼던 세진 컴퓨터도 기억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컴퓨터였는데 말이에요. 자그마치 펜티엄 3였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노트북 하나로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노트북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인도나 파키스탄 또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심지어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도 도심권을 벗어나면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이상적인 삶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궁금해지네요. 딸랑 노트북 하나만 믿고 한국에 방문한 사연의 주인공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사춘기 소녀의 딸 루시를 키우고 있는 로하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남편과는 이혼해서 그 뒤로는 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 직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힘들던 시절 제 여동생 자밀라는 저에게 은인이었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루시를 돌봐주기도 했고요. 제가 경쟁력 없는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능력을 키워서 지금보다 적게 일해도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더 귀해질 것이고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거라며 저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공부냐. 컴퓨터도 많이 안 해본 내가 무슨 컴퓨터를 잡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하지만 자밀라는 저에게 든든한 응원과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2년간 칼리지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부모님도 저와 루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교육의 기회를 게을리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 정말 학업에 몰두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급생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매우 높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칼리지와 연계된 취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저의 인생 2막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란 직업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장소적인 제약은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업무 지도를 받을 때만 출근하면 그만이었거든요. 혼자 딸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이런 직업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컴퓨터도 잘 몰랐던 저는 이제는 새로 출시하는 IT 기계가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구매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얼리어답터랍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문화, 많은 볼거리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루시에게도 이런 취미가 생겼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동안 제가 화면에 몰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시청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루시는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화면 속 세상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화면 속 세상과 친해지기보다 바깥 세상과 더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TV를 잘 보여주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루시에게 휴대폰을 보게 하거나 TV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루시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루시는 혼자서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도 잘했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TV 프로그램까지도 이미 섬 옆에서 보고 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낯선 언어의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고 루시는 자막을 읽어가며 다른 언어로 된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자밀라도 저희 집에 올 때면 루시와 함께 TV를 시청하고는 했는데 어느새 보니 같이 한국 프로그램들에 빠져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난히 이 둘은 한국 팬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평범한 주부였다면 그 한국 프로그램들에 빠져서 같이 어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즘 외국 노래에 흥미를 느낄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은 딸 루시와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그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제 상황과 달리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분명히 동생과 딸이랑 함께 정말로 한국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늑한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느새 내가 번듯한 가장이 되었고 루시에게 많은 정성을 쏟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나지 않게 잘 커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로서 뿌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것이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루시와 함께 한국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던 자밀라도 어느새 한국의 팬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자밀라를 보면서 그저 흐뭇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루시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한국을 다녀온 친구가 생겨났고 한국 바람을 어찌나 불어넣었는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울 어딘가의 가수들 소속사 건물 앞에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TV에서나 보던 그 한국 가수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다는 등 팬 서비스 차원에서 사진 촬영도 해줬다는 등 사춘기 소녀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잔뜩 해놓는 바람에 한국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 난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요. 나중에 루시가 성인이 되어서 혹시라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한국에 혼자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당연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라서 일단 안 된다고 했습니다. 루시의 투정은 심해졌고 한 번은 자밀라가 집에 왔을 때 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루시가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모인 자밀라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자밀라는 언니는 사실 일하는데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이후로는 회의 같은 것도 그냥 화상회의로 하잖아. 한국에 가서 회의 시간만 맞춰서 일 좀 하고 조금만 수고하면 루시가 한국에 가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루시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자밀라 덕분에 벌써 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자밀라에게 설득을 당하다시피 했고요. 사실 자밀라도 한국에 같이 가기만 해준다면 루시를 데리고 한국을 구경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자밀라에게 그럼 같이 한국에 가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40살 넘은 자밀라도 마치 루시처럼 신나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밀라 덕분에 루시를 잘 키울 수도 있었고 매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은혜 좀 갚아보자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가보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잠시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화상회의 시간에는 늦지 않게 스케줄 조정을 잘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회의 시간에만 잘 맞춰만 주면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자밀라 말대로 저는 그동안 제 직업에 대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회사 측의 허락도 맡았겠다. 자밀라도 같이 한국에 가겠다. 마음 편하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실과 방이 분리된 비싼 룸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했듯 한국의 호텔은 와이파이가 쾌적하게 잘 통신되고 있었고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기에도 쾌적한 1인용 책상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는데요. 방과 거실을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하는 공간과 자밀라와 루시가 휴식하는 공간이 겹칠 수밖에는 없더군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더 좁은 호텔 공간이고 집중을 요하는 작업에서 조용한 환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찾아낸 것이 한국에서는 공유 오피스가 매우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체코의 공유 오피스 체인 브랜드가 한국에서 공유 오피스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저는 너무나 손쉽게 제가 필요한 공간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도 사용해보지 못한 공유 오피스인데 말이죠. 노트북 한 대를 들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공유 오피스로 갔습니다. 사전에 전달받은 비밀번호와 제 지정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칸막이로 제 개인 공간이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매우 쾌적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었고요. 게다가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나 각종 티, 아주 간단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 업무에서 꼭 필요한 프린터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프린터는 흑백이든 칼라든 무료였습니다. 저는 필요한 용지만 준비하면 되었어요. 아무리 공유 오피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간식거리가 푸짐한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체코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기는 한데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 타고 이동해야 해서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체코의 공유 오피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푸짐한 무료 간식을 준비해 놓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양심의 문제이긴 한데요. 퀄리티 높은 무료 음식을 제공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공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모두 싹 쓸어가는 사람들이 체코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심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좀도둑이 별로 없고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낯선 나라 한국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끝낸 후 저녁에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러 돌아다녔습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니 그곳은 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소한 관광지라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 장소가 한국이라니 이국적인 길거리 풍경, 이국적인 음식들 그리고 이국적인 문화까지 너무나 완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최대한 한국적인 것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하더라도 다 새롭고 흥미로웠지만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궁금하던 문화입니다. 바로 대중목욕탕에 방문해 보는 건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문화라고 하니 제가 너무 어색한 티만 내지 않으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방문한 대중목욕탕 외국인인 제가 와서 그런지 조금 당황한 듯한 주인 아주머니였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와본 티가 너무 났나 봐요.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려울 것 없는 이용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파파고라는 번역 어플을 사용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글 번역기도 있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한국에서 만든 어플을 사용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저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솔직히 완벽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대중목욕탕을 찾는 외국인은 아직 많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이 목욕탕의 다양한 온수탕들은 제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노곤한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에는 최고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수영장만한 탕들이 여러 개 있었고 탕들마다 향도 다르고 온도도 달랐습니다. 다양한 탕들을 옮겨다니며 한국의 대중목욕탕을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목욕탕에 대한 여운은 가시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대중목욕탕의 따뜻한 온수를 즐기기 위해서 각종 온천 문화가 또 발전했다고 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옷을 다 벗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달랐죠.
알고 보니 외국인 관광객이 따뜻한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으면 대중 목욕탕보다는 온천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더군요. 따뜻한 물에서 피로를 녹이고 한국식 사우나에서 피로가 싹 풀렸던 경험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의 온천을 찾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넓은 탕들이 종류별로 있었고요. 대부분 수영복을 입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복이 없었지만 그 온천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나란히 한국의 온천탕을 즐겼습니다. 몸이 녹아내리고 마음마저 편안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장소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프라하 근처에 한국식으로 온천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동부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국식 온천은 점점 체코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정보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진짜 원조를 경험해 봤으니 나중에 체코로 돌아가서 체코에서도 이런 한국식 온천을 즐겨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시설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또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미리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전날에 급하게 예약을 하게 되었고, 사실 전날에 급하게 예약을 하는 경우 급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비싸게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비싸게 받는다기보다 원래 해주던 할인폭을 대폭 줄이고 정가에 가깝게 받는 행위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예약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공실 처리되는 방을 제가 전날에 예약을 하니 오히려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업적인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싸게 예약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왕 놀러 가는 거 전날에 급하게 예약했다고 해서 더 비싼 요금을 받느니 차라리 할인을 똑같이 해주거나 더 해주고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는 손님으로 만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전날 급하게 예약했다고 해서 방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온천물에 몸을 녹이며 여유 있게 한국의 온천 문화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제 업무와 관련된 화상회의 참석이나 제출해야 하는 파일들을 제 시간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예외 없이 어디서든지 여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말이죠. 일반적인 숙소들은 대부분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했으며 웬만한 숙소 같은 경우도 랜 케이블을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트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고요. 종종 해외로 떠나고는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한 번씩은 인터넷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최소한 한국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계기로 가족 간에 더 끈끈한 정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루시에게 이제서야 처음 해외여행을 경험하게 해준 것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루시에게도 한국만큼이나 좋은 다른 나라를 더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 합니다. 한국만큼이나 좋은 나라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와 루시는 좋은 경험과 문화를 체험했던 한국을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고속도로에서 택배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이 상황에서 러시아인 택배기사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뉴스 기자가 택배기사와 인터뷰하며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그 러시아인 택배기사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연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두를 놀래키는 대답을 했을까요? 사연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택배기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가장 루센코입니다. 그동안의 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20대 때 러시아의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의 조선소에 수주를 많이 넣어주던 때입니다. 심지어 최대의 라이벌 한국보다 더 많은 수주량을 따내곤 했죠. 당시에 러시아 조선소에 취업만 하면
일은 힘들어도 급여나 복지는 보장되어 있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시내식장이었죠. 저도 러시아의 나름 큰 조선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실적은 하늘을 날았고 직원들은 높은 급여 상승과 연봉만큼의 성과급도 받는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수주를 받았던 배들이 건조가 완료가 되고 세계 각국으로 러시아의 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의 러시아의 분위기는 조선기술 최고의 한국도 따라잡았다며 축제 분위기였죠. 그리고 처음에 고액으로 한국인, 선박 전문가들을 모셔왔던 회사들도 천천히 한국인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기 시작했죠.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모두 흡수했고 그들은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고액 연봉자가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러시아인 직원들은 그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가진 러시아가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한국인들을 안 이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길에 보란듯이 한바탕 크게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사상 교육으로 인해서 한국을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배척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더 싫어하는 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간 러시아의 선박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운항의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핵심 기술인 엔진이나 조형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한국의 제품들을 가져다 쓴 수준이라서 문제가 된 것은 잘 없었으나 동체의 용접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이 새는 문제라던가 몇 달간 바다에 떠있는 큰 배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씩 생활해야 하는 곳인데 생활하면서 생기는 품질 문제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누적이 되어 왔고 선주들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조선업 업계와 바이어들에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그렇게 위약금까지 물면서 많은 선박주들이 수주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사태들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수주가 취소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분명히 누군가 공작을 펼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돌려야 했고 그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서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선박 기술을 알려주고 토사구팽당하며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러시아 선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고자질하고 다녔다는 소문과 그들이 당장 티가 나지 않는 동체 기술 관련해서는 고의로 핵심 기술을 전수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 회사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산 배를 도저히 품질이 떨어져서 운행을 못하겠다며 고철값만 받고 배를 팔아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배를 한국에서 구매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행동으로 러시아 배는 고철값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배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조선업에 종사하는 모든 러시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소에 도는 소문으로는 그곳에 아직 남아있던 한국인 조선 기술자가 구조조정 당한 수십 명의 러시아인 근로자에게 잡혀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소에도 아직 한국인이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죠. 역시나 제가 근무하던 조선소도 모든 수주가 취소되고 지금 거의 완성되어가는 배 2척만이 유일하게 저희의 밥벌이였죠. 이 배들이 모두 출항되면 저희도 구조조정을 당할 차례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분노와 증오를 담아 한국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왜 한국의 공작에 이렇게 넉넉고 당했는지 이게 다 대만과 합작품이라는 소문과 미국이 같이 참여해 주도했다는 소문 등 강한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힘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손이 뻗쳐 있다는 그런 괴소문도 돌았죠.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사상 교육이 아닐 수 없었죠.
결국 저희 조선소는 그 두 척이 모두 출항될 때까지 새로운 수주를 받지 못했고 결국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에 임원 몇 명만 남은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죠. 그리고 다시 수주가 들어오면 복직시켜주겠다는 희망 없는 약속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선소를 나와서 고향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썼던 일이라 업무 강도가 높아도 상관없으니 급여가 괜찮은 직업을 원했고 택배기사가 업무 강도는 높지만 하는 만큼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택배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물류센터로 출근해 러시아 전역에서 비행기나 배에서 싣고 온 많은 짐들을 제 트럭에 옮겨 싣고 출근 시간 러시아어가 끝나는 9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구석구석 배송을 가기 시작합니다. 물류센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고속도로에 일렬로 수십 대의 택배차가 지나가는 행렬은 장관이죠. 저도 그 무리 안에 일개 택배기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업무보다 오히려 업무 강도는 낮은 듯했고 트럭을 운전하며 고향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지나다니며 옛 친구들을 만나 잠시 차도 한잔하고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치열한 조선소 생활을 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는 참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았고 매일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제 스스로를 갈아넣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지금 택배기사를 하는 이 생활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더군요. 나름대로 만족도도 높았고 조선소만큼의 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적당한 택배 물량을 소화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이 일을 한다면 더 바랄 것 없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몇 년간 택배기사 일을 하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쳐왔습니다. 눈이 어중간하게 오던 겨울날이었습니다. 폭설이 와버리면 배송 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날처럼 어중간하게 와버리면 배송을 중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배송을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만약 그렇다고 해서 배송을 안 해버리면 사무실에서는 손님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배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와 수많은 동료들은 늘 그래왔듯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다행히도 눈이 그치는 것 같았고 해도 조금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유난히도 배송할 물량이 특히 적어서 다른 기사들보다 20분 정도 먼저 상차 업무가 끝나 혼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로 출발했습니다. 일찍 일을 끝낸 뒤 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매장에 갈 생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물량도 적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흥얼거리며 올라탔고 늘 다니던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내로 들어가는 출구 쪽에 다다르자 차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정체에 저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속도는 줄지 않고 차가 쭉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해가 뜬 그 사이에 내렸던 눈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구름이 끼자 그 눈들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출구 앞쪽에 서 있던 많은 차들도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사고난 차량도 한두 대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다른 차들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했지만 정차해 있던 차와 비교 추돌하며 차가 옆으로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되는 충격으로 화물칸 문이 부서졌습니다. 약 20m 거리에 걸쳐 배송해야 될 물건들이 길에 흩뿌려졌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운전석 문이 몸쪽으로 찌그러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죠. 왼쪽으로 넘어진 차에 그대로 갇혀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도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곧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제 화물칸의 택배 상자들은 길바닥에 널브러졌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죠. 하나둘씩 택배 상자 쪽으로 가서 그 상자들을 줍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상자를 잘 모아두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집어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에서 남일에 참견을 안 하는 특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친 사람 앞에서 버젓이 도둑질을 하다니요. 이건 거의 강도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봐도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고 이미 눈이 돌아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을 보고 무슨 물건인지 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택배이고 제가 책임지고 배송해야 될 물건들이 이렇게 처참히 유린당할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산에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고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지금의 상황도 알렸습니다. 제 뒤에 오는 가장 빠른 차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는 무전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버티라는 무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동료는 이렇게 잘 챙기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나 냉정합니다. 정말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중 남성 2명이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저를 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하자 깨진 앞유리를 발로 차 완전히 제거하고 저를 조심히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안간힘을 써서 저를 겨우 밖으로 끄집어내 주었고 그 남자 중 1명은 사람들에게 가서 택배 상자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주더라고요.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감사했죠. 그리고 곧 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었던 2명의 남자들이 도둑들을 다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동료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도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며 저를 도와주었던 남자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무하며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라고 하더군요. 동료 택배 기사들과 같이 사고 수습을 도와주었고 거의 대부분의 택배 상자들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료 기사들이 감사 인사를 하다가 말투가 외국인 같아서 물어보니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동료 기사 중 1명이 나중에 감사 인사라도 드리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간 제가 회복이 되면 잘 회복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번호를 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이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한국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제 전화를 받고 그때 사고 났던 택배기사라고 밝히자마자 먼저 저에게 몸은 괜찮냐며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자 아직 말이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문자만 남겨줘라. 우리가 트럭에서 꺼낼 때 전문 구조 인력이 아니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끄집어내긴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했다며 나중에 연락 달라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꾹 참으며 그럼 꼭 전화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일단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택배 상자를 노리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를 구해놓고도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 주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면 지불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정말 옳지 않은 일에 대항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그 짧은 전화통화에도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들은 뉴스를 보고 제가 입원한 병실에 병문안도 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죠.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조선소에서 생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나쁜 편견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들과 항상 말싸움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저에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때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해도 다들 벙어리가 되어버리곤 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나이에 모른 척하지 마라. 혹시라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라. 나이를 돕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 반드시 그 마음을 상대방도 알아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겪은 일과 그 일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훈을 아주 가슴 깊게 새겼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소에 다시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며 전에 근무하던 조선소에서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또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욕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에게도 익숙한 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은 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그 고속도로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으로 상처받았던 저를 사람으로 다시 치유해준 그 한국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누군가 저에게 시간을 돌려 그날로 돌아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또 출근해서 또다시 똑같은 사고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얻은 교훈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